자, 어쨌든 뭐 사피엔스 참 인류의 역사를 좀 다 훑었는데요. 훑은 다음에 이제 그죠? 오늘날과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론적인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 얘기는 일단 역사 얘기는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네, 535페이지 행복 계산하기. 네, 행복 계산하기입니다. 네, 네. 뭐 그래서 뭐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는 뭐 이제 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얘기였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 이건 인문학이 뭘 하는데 어쨌든 역사학이죠. 역사학을 하는데 역사학에서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유발 하라가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다는 얘기 말고 그죠? 과연 그런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느냐? 그죠? 이제 그걸 한번 역사가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역사가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를 밝히는 걸 떠나서 가치론적인 평가잖아요. 그죠? how, 어떻게를 탐구하는 걸 떠나서 가치론적인 물음과 평가가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행복은 계속 증가해 왔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낫고, 그죠? 뭐 지금도 조금씩, 그죠? 좋아지고 있어. 이런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낭만적 관점. 아니다. 옛날이 이제 낙원이었고, 그죠? 옛날이 파라다이스였고, 오히려 인간은 갈수록 타락하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 이런 그 두 가지 관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은 혼합적 관점이죠. 세 번째 관점은 혼합적 관점으로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과학기술, 과학혁명 이전에는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입니다. 크게.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올바른지 우리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행복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복 계산. 어떤, 그러니까 정량화라는 겁니다. 정량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행복 계산하기.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행복이 주로 건강이나 식사, 부와 같은 물질적 요인의 산물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해지면 더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잠깐, 그게 정말 그렇게 명백한 일일까?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은 더 행복해지느냐? 철학자, 사제, 시인들이 행복의 본질을 수천 년간 곰곰이 생각해온 결과 그들은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 요인들도 물질적 조건만큼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었다. 어쩌면 현대의 풍요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소외와 무의미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보다 잘 살지 못했던 선조들이 공동체, 종교, 자연과의 결합 속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최근 몇십 년간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실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도전에 나섰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물론 이건 심리학하고 생물학이 발전해서 그런 겁니다. 뇌과학 같은 게 발전해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그것은 돈일까, 가족일까, 유전일까, 덕성일까. 이렇게 네 가지, 그죠? 네 가지를 뭐 그냥 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조건, 그죠? 물질적인 조건이 그걸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가족. 그 사람들의 관계죠. 그죠? 사람들 간의 인간 간의 유대감이 이것이 결정적인 거냐? 아니면 유전, 그냥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그죠? 타고나는 생에 따른 거냐? 아니면은 덕성, 그죠? 이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련과 연마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의도로 쓴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돈, 가족, 유전, 덕성. 그러니까 덕을 닦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덕을 닦지 못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략 그런 순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과제의 첫 단계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적인 탐구가 되려면은 측정이 돼야 돼요. 측정이 안 되면은 과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 가능성. 그래서 행복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주관적 안녕이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행복은 자신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무엇이다. 다시 말해 내 삶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느끼는 즉각적인 기쁜 감정이나 장기적인 만족감이다.
그것이 내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감정이란 말이 중요해요. 요거 감정. 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감정인데 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거는 다 그냥 그 설문조사법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설문조사법.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감을 평가하려는 심리학자와 생물학자는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계산한다. 주관적 안녕을 묻는 전형적인 설문지는 인터뷰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척도로 평가하게 한다. 나는 나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데 만족한다. 삶은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를 낙관한다. 삶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연구자는 모든 답의 점수를 합산해서 인터뷰 대상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의 전반적인 수준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써서 행복을 다양한 객관적 요인과 연관시켜 본다. 그러니까 연봉 10만 달러 받는 사람 1,000명과 5만 달러를 버는 1,000명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연구 결과 첫 번째 집단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8.7이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7.3에 불과했다면 부와 주관적 안녕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돈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는 사람과 독재 체제하에서 사는 사람 중 어느 쪽 행복한지를 조사할 수도 있고 기혼자와 독신자, 이혼자와 호라이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비교해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왔죠. 이런 조사는 역사학자에게 과거의 부, 정치적 자유, 그다음에 이혼율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만일 민주체제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이혼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면 역사가는 지난 몇십 년간의 민주화 과정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 데 반해 이혼율의 증가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뭐 이런 접근법에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접근법으로 찾아낸 발견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 흥미로운 결론 중 하나는 돈이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죠?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까지만이며 그 정도를 넘어서면 돈은 중요치 않다. 그래서 경제사다리 맨 밑에 붙박혀 있는 사람의 경우 돈이 많으면 행복이 커진다. 만일 당신이 식당 아르바이트로 연간 1,200만 원을 벌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인데 갑자기 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죠? 당신의 주관적 안녕은 오랫동안 큰 폭으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 빛의 늪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아이들을 먹히고 입힐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연봉 2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회사 이사회에서 갑자기 연봉을 2배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면 이로 인해 높아진 행복감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경험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더 세련된 차를 사고 저택 같은 집으로 옮기고 시바스리가 12년산 대신에 밸런타인 30년 마신 데 익숙해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머지않아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결론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이 중요한 법칙이죠, 아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쓰신 것처럼 어쨌든 과학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사실 시작부터 그 객관성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주관적인, 그죠? 내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 뇌과학과 심리철학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요게.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까지는 설문조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실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단, 그 상관관계는 그 1차 함수, 그죠? 이렇게 쭉, 그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쭉 증가하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효용 곡선,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 돈이
밑에가 돈이라고 보시면 돈이 점점 많아지면은 처음엔 행복감이 쫙 늘어나죠. 아까 그죠? 그 가난한 그 여성의 사례를 들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쫙쫙쫙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그 뒤에는 돈이 뭐 똑같이 그죠? 여기서 1억 늘은 거랑 여기서 1억 늘어봤자 이게 행복감이 여건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돈이 그 일정량 늘을 때마다 우리가 얻는 만족감 자체는 점점 줄어들어서 전체 총량의 행복, 전체로 느끼는 행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관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이제 보통 대기업의 한 중견 뭐 꼭 부장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40, 50대 정도 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1억 되는 경우도 있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 될 텐데 아마 그죠? 보통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하고 뭐 50억, 100억 부자하고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만 넘어가면은 이게 다 꺾어지면서부터는 거의 거의 이 돈과 그 직접적인 그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까지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확장시켜 보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게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이 수학 체감이라는 것은 뭐 표현은 느낀다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 성능 비교할 때 이게 마찬가지예요. 가격 대 성능도.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 또는 투자 비용,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어떤 제품의 성능이나 산출된 성과는 처음에는 그죠? 막 급격하게 좋아지다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스피커 사례, 저도 지난 겨울인가 스피커를 한번 바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스피커, 이제 그 오디오 스피커는 이제 큰 게 있고, 컴퓨터 스피커는 그냥, 조그만 2만 원짜리 옛날에 샀던 거 그냥 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7만 얼마짜리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완전 신세계야. 그죠?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확 좋아지는 거 성능이. 이야, 이거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컴퓨터 스피커가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거기서 20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플러스 20만 원 더 주고 40만 원짜리 스피커 산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좋아지지가 않죠. 그죠? 20만 원짜리에서 40만 원짜리 사면은 뭐 조금 좋은 것 같긴 하네, 이 정도고. 여기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0만 원짜리에서 한 200만 원짜리 산다 그래도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뭐 스피커가 1,000만 원, 몇 억짜리까지도 있지만은 사실 그 돈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과연 그 성능이나 그것이 그만큼 좋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게. 음식 맛도 그렇죠. 그렇죠. 음식도 그렇죠. 그죠? 요만큼 맛있어지려면은. 네. 그죠?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불행해지고요. 이 사람이 너무 하이엔드에 맞춰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행복하지 않아. 만족감이 맞아요. 그게 또 확 오히려 저하돼 버린다고요. 그게 만족도가. 그래서 결국 집도 그렇고. 맞아요. 집이나 무너져서 처음에 딱 5나노에서 3나노로 올라가는 비용과 거기에 절감되는 그게 이전보다 확 줄어든다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함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주제가 나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거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도 연관은 되는데 이게 일단 중산층 정도 넘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과는 연관이 없어진다. 별 효용이나 이런 거에 사라진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질병은 참 몸이 아픈 거는 연관이 크죠, 한편으로는. 자,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질병과 행복의 관계다. 그래서 질병이 단기적인 행복감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뿐인데, 하나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요거는 뭐 이제 안 좋겠죠, 당연히. 상태가 좀 나빠지면. 또 하나는 그 병이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다.
뭐 사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요, 그죠? 그래서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단기간 우울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일 병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그래서 이들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행복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쉽게 말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병, 그죠? 다스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나아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쌍둥이인 루시와 루크가 주관적 안녕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치자 심리학 실험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시의 차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루시는 뼈가 여러 개 부러졌으며 한쪽 다리를 영원히 절게 되었다. 구조팀이 찌그러진 차를 부수고 그녀를 꺼내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그 너머에서 루크가 3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외친다. 2년 후 루시는 다리를 절 것이고 루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추적 연구를 위해서 그저 매달 또는 매년 그죠 이렇게 들렸을 때 이들의 행복감에 대한 답변은 사고가 난 2년 전 그날의 것과 동일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족과 공동체는 요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요건 그 다음 얘기에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그 유발 하라리가 그냥 든 예가 아니라 요게 20세기 말에 발견된 유명한 사례예요. 반복 확인된 요거는. 실제 사례예요. 이거 실제로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거 유명한 사례예요. 사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 결과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이게. 했다고 치자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좀 상세히 써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요. 이거 행복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병과 행복의 관계 하다가 갑자기 장애로 나갔는데요. 그죠? 질병하고 장애가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죠?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심지어 심각한 장애를 입는 경우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6개월, 보통 6개월이에요, 평균. 연구 조사 결과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장애를 입기 전의 것과 만족도가 동일한 수준이 가서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만족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 안녕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계속 체크해 봤을 때 뭐 별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세기 후반에 여러 과학수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처음에는 연구자들과 대중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이게 과연 그런가? 물론 여기엔 이것도 포함됩니다. 20세기 후반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크게 발전한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긴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아주 뭐 저개발 국가는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장애를 입어도 이제 정상 생활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우리나라나 뭐 미국 이런 정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는 뭐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 어느 정도 뭐 다니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 할 일도 있고 한 사회에서는 그 만족도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그 잠깐 빼고는. 그래서 이 연구 조사 결과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게요. 그 연구 조사 결과.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후에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는 게 이게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풍요로워졌다는 게 삶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더 가치 있고 재미있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 다리를 못 쓰게 된 하반신 불구의 젊은이들, 주로 이제 오토바이 사고, 그죠? 지금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사고로 주로 이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죠? 그 젊은이들만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물론 사람 따라 다르죠. 뭐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대다수가 하반신을 불구로 만든 그 사고를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다. 그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가장 긍정적인 사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땐 정말 괴로웠죠. 죽고 싶었죠. 사실 그렇죠. 젊은 때 하반신 막 죽고 자살 생각하죠. 자살 왜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오히려 그 이후에 살아나가면서 그 사건이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회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 사실 요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충되고 불필요한 선택들을 줄이고 매우 분명한 목표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현대적인 결정장애. 그죠? 이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 결정장애가 와가지고 오히려 선택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근데 사실 젊은이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 평범한 사는 젊은이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결정장애죠. 그죠? 다 고만고만한 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그 결정장애가 사실 젊은 날의 방황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직면하게 된 제한된 상황.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그죠? 하반신은 마비됐고, 그죠?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보통 뭐 그래픽 디자인 이런 몇 개 없잖아. 몇 개 없으니까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한된. 그래서 설정을 오히려 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없던 애들이 강제적으로 목표를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확한 목적의식. 그죠? 그 전에는 그냥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즐기다가 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방황하여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더 안 썼는데요. 또 중요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뭐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 삶의 목표라는 게 그냥 돈 벌고, 그죠? 돈 벌고 뭐 잘 놀고 뭐 그죠? 뭐 더 예쁜 여자, 더 돈 많은 남자 만나고 뭐 이런 뭐 등등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목표가 그 자신의 성장이 돼 버려요. 자신의 성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 하다못해 자기 혼자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이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어느 날 엄마 나 오늘 혼자 뭐 했어 이런 거 그죠? 혼자 뭐 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장이 되는 내가 이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이것도 새로 할 수 있고 또 뭘 배워서 컴퓨터로 배워서 뭐도 새로 할 수 있고 그거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맛보는 기쁨 그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버려요. 이제는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 자체가 되어 버리니까 삶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신들 보니까 그래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구 조사 결과 일단 가치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직관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그러니까 삶이 재밌고 더 풍요롭고 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는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건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이거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어쨌든 놀라운 사실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겁니다. 이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쓴 것처럼 이제 과학적 조사와 연구들이 입증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외부 사건과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 물론 잠깐은 이제 엄청 뭐 불행하거나 잠깐은 엄청 기쁘거나 할 수 있지만 이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겪는 조건의 변화들과 현재 진행 중인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 사이에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계속 변화하는데 현재 내가 느끼는 만족도, 당장 마이크 돼가지고 지금 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봤을 때 왜 이 길거리 노숙자들 이렇게 뭐 그죠 막 비참하게 다 누워 있고 하면은 엄청 비참할 거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면은 뭐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유 뭐 좋아 뭐 기분 좋아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별 현재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 주관적인 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을 거머쥐거나 교통사고로 몸이 다 마비되어도 그 영향은 한 6개월 정도라는 거 이게 조사 결과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충격적 사건과 그 현재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상관관계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반직관적인데 어쨌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이유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사례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한 사례인데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이거 지금 맞나? 넘어갔나?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면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만일 사지 못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과거에 비슷한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고 사지 않았을 때의 고통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죠?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맨날 뭐 휴대폰 이런 거 나 저거 있어야 돼. 나만 없어. 불행해. 막 이러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뭐 잠깐은 기쁘죠. 기뻐봤자 근데 몇 달 가고 나면은 행복감 자체가 그렇게 오래가지 그것 때문에 느낀 행복감의 증감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여기 이제 그런 사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족과 공동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이따가 좀 잠시 후에 그 과학적인 얘기까지 같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족과 공동체.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는 우리의 행복에 돈과 건강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구성원을 잘 돕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즉 가족이 재구실을 못하거나 소속될 공동체를 찾지 못한 이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다. 결혼은 특히 중요하다. 좋은 결혼은 행복과 나쁜 결혼은 불행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좀 이따 나와요. 이것도 과연 그런 거냐? 이것은 경제적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조건과도 상관없다. 무일푼의 병자라도 사랑하는 배우자, 헌신적 가족, 따뜻한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소외된 억만장자보다 행복감이 높다. 그래서 다만 병자의 가난이 너무 심하지 않고 그 병이 퇴행성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렇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체와 가족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죠? 우리 뇌가 사회적 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면 지난 2세기 동안 물질적 조건이 크게 개선된 효과가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로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물질적 조건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가족과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죠? 상쇄돼가지고, 이제 됐을 거예요.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평균적 사람이 1800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자유, 그죠? 자유, 인권조차 나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이거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는 배우자와 친구, 이웃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지만 반대로 그들은 우리를 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이 각자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데 전례 없이 큰 힘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남에게 헌신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와 가족이 해체되고 다들 점점 더 외로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잠깐 하고 나오고 지나가지만은요. 이게 우리 그 현대의 각종 그 정신 질환의 근본 원인이죠.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그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이게 그래 이게 그죠? 잠깐 나왔지만은요. 근본 원인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이 우리를 버리는, 물론 우리도 남을 버릴 수 있죠. 남들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도 그들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남한테 선택받는 경우보다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게 그래요. 아니, 당장 젊은이들, 뭐 회사 취업하건, 뭐 연애, 뭐 미팅 나가건, 선보건, 이게 인간관계든 간에 요즘 뭐 손들여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 중에 내가 선택받은 친구가 되는 애들은 결국 몇 명 안 되는 거고, 결국엔 다, 잠깐 뭐 알았다가 결국엔 다 버려지는 겁니다, 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 나가면 마찬가지고, 또 어디 회사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연애 시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들 이게 사실은 버려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자기도 남을 그렇게 많이 버리겠지만, 그죠? 자기도 남을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고, 그냥, 뒤돌아가 버리겠지만. 근데 핵심은 우리의 뇌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뇌는. 그죠? 버려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예전에 그 수령 공동체 시절에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수령 공동체 시절에 태어나면은 그냥 사회적 수용이지. 그냥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어떻게 태어나든 그냥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그 공동체 내에 좀 뭐 나한테 뭐 나를 맨날 저 놀리는 애 뭐 있더라도 뭐 어쨌든 같이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려진다는 거는 죽는 거지. 그죠? 정말 끔찍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공동체에서 버려져가지고, 그죠? 죽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공동체에서 수용, 그죠? 사회적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우리 살아본 적이 없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보다, 어디 가도,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냥 일단 버려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지. 그게 일종의 정신병리 현상이 급증하게 되는 그 이유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험 자체가 없고 그런 경우도 없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예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직업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그죠? 이게 어디를 지원을 해서 이게 수용이 돼야 될 거 생각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뭘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과연 받아줄까? 그거를 먼저 걱정한다고. 그러면은 없지 뭐 사실. 이것도 안 되지. 그럼 뭐예요? 없으니까 이제 받아줄 곳은 가족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그냥 가족만 받아주고 집안에 그냥 틀에 박혀가지고 이런 식의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물질적 조건은 개선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그죠? 공동체적인 연대감, 그죠? 그 어떤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인정.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받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관심 받으려고 관심 종자가 생기고 인터넷에 뭐 막 악플 달아서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두 가지 너무 남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너무 남한테 관심 없이 나한테 집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 이거랑 근데 결국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한테 신경을 안 쓰는 쪽도 어차피 버려지기 싫으니까, 그죠? 버리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손절이란 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절.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그죠? 무한경쟁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나오겠지만 그 비교 대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 그냥 그 공동체에 수용된 건데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건데 정말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훨씬 많은 거지. 마찬가지로 나도 그만큼 많이 버려지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아빠가 애들 패고 패고 그래도 그냥 그러나 보다.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부차적인 현상이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은 나를 버리진 않거든. 내가 버리기 전엔. 그게 있어요, 반려동물. 그래서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고 많이 살잖아요. 자기가 버려지진 않으니까. 자기가 반려동물을 버릴 수는 있어도 반려동물은 길들여 놓으면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것도 참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실은. 자, 일단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참 그래서 다들 점점 더 외로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행복이 부나 건강, 심지어 공동체 같은 객관적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 돈이 뭐 얼마가 있다라고 해서 그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이게 기대, 여기 사실 요것은 그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뇌과학이 결국 이거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당장 뭐가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측, 보상 예측, 기대죠, 기대와 다를 때만 이 도파민이 나와요, 오히려.
도파민이 그냥 어떤 물질, 쾌락 물질을 취했을 때 나온다기보다는 기대와 다를 때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발견된 사실이에요. 뇌과학적으로.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90년대에 발견된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예요. 뒤에 얘기는.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 걸 받으면은 그죠? 그 기대가 충족되면은 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손수레를 원해서 손수레 얻었다면 만족하지만 새 페라리를 원했는데 중고 피아트밖에 가지지 못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죠? 그러니까 손수레보다 중고 피아트가 훨씬 비싸지만은 이거는 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대와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권 당첨이든 끔찍한 자동차 사고든 시간이 지나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태가 좋아지면 기대도 부풀게 마련이라 객관적 조건이 극적으로 좋아져도 불만일 수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기대가 작아지기 마련이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행복감은 이전과 비슷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기대치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 심리학자의 숱한 설문지가 필요하진 않다. 예언자, 시인, 철학자 등은 수천 년 전부터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대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수많은 숫자와 도표의 뒷받침을 받아 이제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행복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행복이 부나 건강, 사회관계 같은 객관적 조건에만 좌우된다면 행복의 역사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그죠? 객관적인 조건의 그 양만 측정하면은 그 객관적인 조건의 양, 그죠? 부의 양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행복이 주관적 기대에 좌우된다는 발견은 역사학자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날을 회상할 때 젊은 날에 행복했다는 게 젊은 날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젊은 날에는 그죠? 저희가 왜 80년대, 90년대 막 산업화 시절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그죠? 행복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때 바랬던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게 불안만 커지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런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현대인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제와 진통제가 얼마든지 있지만 안락함과 즐거움은 더 크게 기대하면서 불편함과 불쾌함은 더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가 선조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저도 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여름학기 시작하는데요. 여름학기 대학교에서 여름학기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름학기가 처음 생겼어요. 여름학기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제가 들어가고서 한 2학년 때가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 없었어요. 여름학기가 서울대학교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제가 처음에 들어서 알아요. 여름학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겠네. 제가 2학년 표보다가 들었는데 2학년 때 처음 생겼어요. 여름학기. 그때 겨울학기 물론 없었고 여름학기 처음 생겼는데 당연히 여름에 수업 들으면은 덥잖아요. 그럼 수업 들으러 가면은 선풍기가 있었지. 선풍기. 그죠? 근데 그때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름학기 또 매일 했어요. 수업을. 매일 2시간씩했는데 2주가 3주에 끝나는 근데 학교마다 운영이 다른 서울대는 매일 해가지고 뭐 엄청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게 너무 더우면은 덥다고 이제 휴강 더워서 안 되겠다 휴강 해가지고 교수가 또 그때는 뭐 여름 학기니까 또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기대감이 없잖아요. 여름 학기 수업 들으러 갈 때 더운데 선풍기 어떻게 하면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에어컨을 기대하고 오잖아요. 에어컨을 기대하고 왔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 그럼 휴강. 그죠? 에어컨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참지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안락함과 즐거움은 더 크게 기대하면서 훨씬 더 시원하게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사실 얘기가 약간 섞여 있는데요. 어쨌든 그 행복은 결국 차이예요. 차이.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호관계, 한마디로 차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만족도는 그죠? 기대치에 비해 실제로 얻은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기대치가 뭐 피아트였는데 중고차밖에 못 얻으면은 엄청 실망하는 거고. 그죠? 기대치가 중고차였는데 좀 좋은 걸 얻었으면 훨씬 기뻐지는 거고. 결국 그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우리 뇌가 차이에만 민감하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 다음에 뭐 미술 사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예. 그 차이라는 게 예.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비교 대상이 너무 많고 결국에는 그 비교 때문에 행복감보다는 불행감만 더 많이. 그렇죠. 아까 저기 이미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준비해온 거 이거 맞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너무나 많으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뇌는 자동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보이는 것마다 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를 아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몸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그게 충족이 됐으니까 뭐 더 원하지 않는 거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남들은 막 너무 코와 요트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다 비교가 되게 비교가 되죠. 예, 예. 나는 호화도 완전 불안해. 아니야. 누가 더 행복하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에어컨 얘기 잠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국 얘기가 섞여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좀 전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안정제와 진통제. 뭐 좀 괴로우면은 안정제 먹고 진통제 먹고 저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조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편해졌는데, 고통의 양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없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통의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에어컨, 엘리베이터 등은 매우 유용하지만 고장이 나거나 없는 상황에서라면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것들은, 유용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거나 잘못 적당하는 경우 애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통. 요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고통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면은요. 그래서 요게 유명한 우리 아이가 읽던 옛날 이거 우아하시죠? 그죠? 원숭이 꽃신 그죠? 이게 오소리더라고요. 오소리. 저 옛날에 너구리인 줄 알았는데 야 너구리냐? 했더니 너구리가 아니라 오소리. 그죠? 오소리가 이 머리 좋은 오소리가 너구리는 여기 있네. 그죠? 이 오소리가 원숭이의 꽃신을 들고 찾아와서 이걸 신으면 발에 돌이 박히지 않아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는 어디를 가나 꽃신을 신고 다녔고 매우 자유롭고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름이 되어서 그저 꽃신이 다 헐고 이제 땀 나서 벗자 발바닥이 아파 더 이상 맨발로는 걸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고통. 그 전에는 맨발로 걷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 신발로 인해서 맨발로 걷는 고통이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새로 생긴 것다는 거예요.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죠? 이전에 없던 고통들, 그죠? 스마트폰, 에어컨, 엘리베이터, 이런 것 등, 그죠? 없는 고통, 없었던 고통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선조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 그 위에 거랑 연관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안락한 것 즐거움은 더 크게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나 엘리베이터나 뭐 에어컨을 기대하지만 그 불편함과 불쾌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비교 얘기는 좀 이따 나오니까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 그때 가도 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하시고요.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자, 541페이지 이제부터 둘째 문단. 이런 생각의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추론의 오류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추측하고 상상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을 그들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의 기대를 타인의 물질적 조건에 끼워 넣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 풍요사회에서는 매일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관습이다. 대조적으로 중세 농부는 몇 개월에 한 번도 씻지 못했으며 옷을 갈아입는 일은 거의 없었다.
불결하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채로 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혐오감이 드는 일이지만 중세 농부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셔츠의 촉감과 냄새에 익숙했다.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 적어도 의복의 원에서는 만족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침팬지 사촌은 평생 동안 씻는 일이 거의 없으며, 그죠? 우리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응? 우리가 막 씻기는 거지. 걔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고양이 목욕시키고 강아지 목욕시키는 거. 우리도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매일 샤워하거나 코트를 갈아입지 않는다고 해서 혐오감을 느끼기는커녕 거리낌 없이 이들을 토닥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풍요로운 사회 어린이들도 샤워를 싫어하는 일이 흔하다. 다들 멋진 건습이라고 믿고 있는 샤워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몇 년에 걸친 교육과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기대의 문제다. 만일 행복이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 대중매체와 광고산업은 지구의 만족 저장소를 생각지 않게 고갈시키는 중일 수도 있다. 기대치를 이제 자꾸 높여서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도 아니고 그냥 연관시켜주면 사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기도 이제 상세히 안 나오는데요. 이게 딱 바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추론의 오류가 있다. 이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행복하겠지. 요거 추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거의 무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 잘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측할 수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와 행복감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일정 수준 넘어서면은요,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연봉을 가르쳐주면, 그죠? 야, 연봉 1억이야. 무슨 걱정이 있어? 근데 걱정 더 많죠? 1억이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추정하라고 하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분도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즉, 사람들은 부, 자녀, 결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연과학의 의견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 그죠? 현재, 그죠? 자신이 어떤 만족하고, 그죠? 어떤 안녕하다고 느끼는 그것과 우리가 추정한 행복감은 상당히 다르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예측하는데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인가 예측하는데 거의 무능하다. 이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행복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우리는 타인들의 행복감을 추정합니다. 그죠? 누구는 연봉이 얼마이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죠? 누구는 이번에 새 차로 바꿨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죠? 추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미래에 느낄 행복감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복권에 당첨된다면 완전 뭐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 또는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입대하면서 야, 내 제대하는 날에는 얼마나 기쁠까. 근데 막상 제대하는 날에는 뭐 덤덤해요. 몇 기쁨나. 그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게 추정하는 것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급속히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이 오르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해지겠죠. 잠깐은, 그죠? 야, 월급 올라왔어. 좋죠. 뭐 며칠은 좋죠. 며칠은. 그러나 나중이 아니라 조만간 넉넉한 잔고와 튼튼한 몸 상태에 익숙해지고 나면, 적응하고 나면은 행복감은 슬그머니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유연한 적응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예측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적응, 우리는 쉽게 적응한다는, 적응의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또 다시. 이건 우리 뇌과학의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되겠죠. 우리는 특정 사건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만 두드러지 생각할 뿐,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입, 더 많은 휴가, 더 나은 건강이 행복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요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요인은 여전히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갑에 더 많은 현금이 생길지는 몰라도 여전히 날마다 출퇴근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므로 어떤 삶의 변화들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지만 그것의 영향력이 사실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한두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죠, 분명히. 변화가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대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복권 당첨되면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죠. 그거 옆에서 뭐 돈 빌려달라부터 등등 해서 가족끼리 싸움 나거나 이게 그죠? 이게 사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또 엄청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생기거든요. 그죠? 돈 없을 때는 애들이 나를 따르더니 돈 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돈 갖고 나가버리고 애들이 멀어지고 뭐 등등. 사실 그래, 핸드폰 뭐 딱 해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등등 뭐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은 건 이거고 그냥 그대로인 것들이고 긍정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봐도 그렇고. 실제 조사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 조사.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반복됐네. 그러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것도 조사 결과 결국 뭐 수백억 복권 당첨돼도 한 6개월 정도. 그것 때문에 기쁜 거는 6개월 정도고 그 이후에는 그냥 또 이것저것 짜증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건 나왔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행복을 그 20세기 말에 연구조사한 과학적 결론이 결국 이거예요. 한편으로 이겁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정확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예측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근데 이 사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우리를 유쾌하고 만족스럽게 할지를 짐작하는 데는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대부분 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응답자가 자신은 행복하다 나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길거리 노숙자들도 불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네 만족하냐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기분 뭐 나쁜 거 없다 그냥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분, 그 현재의 기분 상태는 다 그냥 어느 정도 뭐 행복이란 말을 써서 약간 이상하지만은요 뭐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이렇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특별히 행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거 아니냐. 또 거꾸로 말해서 만족하니까 사는 거지. 그죠? 만족스러우니까. 그죠? 이게 왜 이런 것일까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각별히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런 결론이 한편으로 나왔어요. 과학적 연구, 조사 결과. 이게 결국 이런 얘기냐. 그죠? 다 따져보니까 결국 다 그냥 살만하네.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80%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적 비교 얘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요. 사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삶에 지극히 비관적이고 불만을 가지면은 살아나기가 어렵지. 다 만족해야만 그 상태에 적당히 적응했으니까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해야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만약에 부정한다면은, 그거 자기 죽어야 돼요,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나름, 그죠? 자신을 만들었고, 그것이 자신을 살만하게 해서 그냥 그 상태로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뭐 불만 없지 사실은. 그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비교 얘기가 나옵니다. 비교. 그다음 문단. 그래서 만일 당신이 5,000년 전에 어느 마을에 사는 18세 젊은이라면 아마도 스스로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을의 남자라고는 50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늙었거나 얼굴에 상처나 주름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날의 10대 청소년이라면 스스로 부적격자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죠? 설사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애들이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당신은 그 애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TV나 페이스북, 대형 광고판에서 매일 보는 영화배우, 운동배우, 운동선수, 슈퍼모델과 비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이제 비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행이 되겠습니다. 불만족의 주된 원천.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예전에 어디 뭐 TV 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 왜 중매 결혼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중매 선 뭐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30-40년 전이죠. 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선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어요. 그 예전에는 그 어떤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사는 처녀가 동네 본 남자들이 몇 명 없으니까 어디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면 다 잘생겨 보이는 거지. 사실 그죠? 이상형에 처음 본 여자들.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50명, 100명, 300명, 400명 사는 집단에서 젊은 애들 몇 명 없고 그 중에 다 비슷비슷하지 뭐 사실은.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적 비교가 우리 오늘날의 그 불만족의 주된 원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절대적 불평등보다 상대적 불평등이 이게 심각하다. 그 사실 비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더 불행해졌지. 왜냐면 비교할 게 더 많아져가지고 또 비교할 재생이 너무나 커져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그죠? 왜 SNS 사용에 따른 삶의 만족도. 그죠? 이게 영국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왜 SNS를 이렇게 사용 딱 시작하자마자 삶의 만족도가 쫙쫙 떨어져요. 연령이 있잖아요. 그죠?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쫙 요때. 그죠? 특히 13, 14세 요때 확 떨어지죠. 그죠? 요때 특히 여성 청소년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성 청소년들은 다 아까 말한 슈퍼 모델 뭐 이렇게 다 그런 거랑 비교하니까 SNS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적 비교가 오늘날 우리의 불만족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데 특히 현대인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의 시간과 비교할 때 아주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까는 100명, 50명, 200명 여기서 비교했는데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 우리는 사회적 뇌를 가진 존재로서 타인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 그건 우리 뇌가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자동적인 반응인데 근데 이제는 보이는 사람이 아주 많으니 볼 때마다 비교를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50명, 100명, 150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그래서 미남과 미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서 골라서 뽑힌 가장 잘생긴 사람을 놓고 나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니 그 차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얘기할 때 연예인 놓고 얘기하잖아. 야, 누구 뭐 닮았다, 넌 뭐랑 뭐 어쩌다. 그죠? 네가 원빈도 아닌데 맨날 그런 식으로 비교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좌절감, 열등감, 시기심 등이 생기는 거겠습니다. 네? 네. 이게 중국에서 없어졌대요.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사회 문제가 됐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걸 본따 가지고 그 육아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은 돈 많잖아요. 돈 많은 이제 애들을 육아하고 막 심리 상담사 붙이고 해서 하는데 연예인들 집은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크니까 특히 연예인들 뭐 그런 걸로 아주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최고 학교 다니고 막 보내면서 막 상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시청자들이 막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폐지시켜 버렸어요.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결국 비교 아니에요. 비교.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야, 내가 어차피 내 애한테 저렇게 못 해줄 거면 애 못 낳는 게 안 낳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 생각을. 그죠?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니까 차라리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사실상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차이인데요. 사회적 차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일 것인가.
그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죠? 첫 번째는 사회적 차이를 내는 거. 그죠? 야, 그래도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좋은 대학. 그죠? 뭐 이거, 그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 이거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썼고. 그다음에 사실은 진짜 피곤한 건 두 번째죠. 그죠? 여기 썼잖아요. 피로사회라는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이런 말 나오면은. 야,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게 이제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죠? 야, 적어도 남들만큼은 따라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하는. 잘하는 거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예. 하는 거 하기 싫어. 그죠? 그걸 자꾸 따라가라고 붙여서 다 하려는 거니까. 골고루, 그죠? 이거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평균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게 그 라디오 프로에 항상 미국 유명한 라디오 프로라고 하면 60년대, 70년대 나온 라디오 프로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가상의 마을에는 항상 모든 아이들이 평균보다 공부를 잘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균보다 잘생겼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평균보다 공부를 잘하고 평균보다 똑똑하고 평균보다 그죠? 그 잘생겼고 이 말이 안 되는데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야, 근데 평균보단 나아야지. 보통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정말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죠? 결국 그거예요. 이 사회적 차이, 요 문제.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행동은 대부분이 결국 그 사회적 차이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느냐. 특히 현대사회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따라갈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현대 정신적 질환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요것도 유명한 사례죠. 그죠? 유명한 사례죠. 부탄, 부탄 하면 예전부터 왜 가장 행복한 국가, 그죠? 행복지수 1위 해가지고 2000년에서 2011년까지 계속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계속. 그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근데 8년 뒤 2019년에 조사해봤더니 95위로 하락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했다. 뭐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은데요. 뭐 설문조사가 바뀌었고, 등등.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요 10년 사이에 부탄의 도시화와 인터넷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그죠? 즉, 자국의 빈곤. 뭐 꼭 빈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요게. 그죠? 이제 알게 돼. 그전에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루 해서 먹고 살아도 만족하고 살아서 가장 행복했는데, 그죠? 비교하게 되면서부터는 야, 이건 아닌데,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뇌의 자동적인, 그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주변 정보들을 수집해서 우리 사회적 위치와 이에 대한 잠재적 위협소들에 대한 알림을 보낸다. 즉,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비교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열등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례고요. 부탄 사례.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 사례가.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탄 얘기를. 그러면 이렇게 막 정보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주관적인 감정을 수치로 조사를 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거 어쨌든 지금 이 조사는 그냥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방법이거든요. 그냥 설문조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힘 상태를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좀 자연과학적인 얘기 좀 더 뒤에 나옵니다. 좀 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지금 부탄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3세계의 불만, 그죠? 제3세계의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의 불만은 단지 가난이나 질병, 부패나 정치적 압제뿐 아니라 1세계의 규범에 노출된 탓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인이 기아나 질병,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람세스 2세나 클레오파트라의 치아보다 호스니 무바라크의 치아에서 훨씬 더 낮다. 그죠? 지금이 독재 정권이지만 옛날 그때 그죠? 그때 여기 뭐 나올 텐데 아마 이집트 어디 나오나 여기 막 이집트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완전히 허리가 휘었어요. 허리 휘은 사람 막 등뼈가 오늘날 할머니처럼 휘은 그렇게 여기 다 이집트에 그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 뭐 오래 못 살았고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농민으로 태어나면은 평생 괴로웠는데 그거에 비하면 현재는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집트인에게 물질적 조건이 이토록 좋았던 시대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과거 그 문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가장 좋은 거지. 그죠? 개개인들한테는. 그렇다면 2011년 이들은 자신들의 행운에 감사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야 하겠지만 2011년에 사실 그들은 무바라카를 축출하기 위해 격렬하게 들고 일어났다. 이게 이제 왜 들고 일어났느냐? 이 못 살겠다는 거지. 근데 못 살겠다는 게 그죠? 자신들의 과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구 세계와 비교하니까 그죠? 그죠? 서구 세계와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파라오 치하의 선조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동시대 부유한 서방 국가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부탄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543페이지. 현실이 그와 같다면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원한 생명. 한번 상상해보자.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법,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요법,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회춘요법 등을 찾아냈다고 하자. 그죠? 지금 과학이 이런 걸 찾고 있는데요. 찾아냈다고 하자. 그 직접적인 결과는 분노와 불안이 사상 유례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적의 요법을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걸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가난하고 압박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해온 것은 적어도 죽음만은 누구에게나 공평에 전한다는 믿음이었다. 그죠? 부자나 권력자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죽어야 하는데 부자는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법을 받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사람도 그렇게 희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요법이 생명과 젊음을 연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시체를 되살리지는 못한다. 나와 내 사랑하는 이가 영원히 살 수는 있지만 트럭에 치이거나 테러리스트의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조그만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며 배우자나 자녀, 친한 친구를 잃는 데 따르는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죠? 재밌는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뭐 명확한 지적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실제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그 레이커즈와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미래의 기술적 특이점을 설파한. 그러니까 한 2045년쯤에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뭐 초인공지능이 나오고 2045년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다음에 인간은 불멸의 존재를 진화한다. 그죠? 저 인간이 이런 죽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삶과 관련된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죽음은 질병이냐? 야, 이거 참 어려운 물음이에요, 그죠? 죽음이 질병이냐? 질병이냐? 그래서 오늘날 생명공학이나 의학 등은 죽음을 마치 일종의 질병처럼 여기면서 고치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죠? 죽음? 야, 그거 뭐 죽음, 뭐 유전자, 뭐 죽음, 뭐 텔로미어,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근데 치료법이 아마 이런 건 아니겠죠. 이 정도는 이거 죽은 사람 시체를 무한히 되살릴 수 있는 요런 기술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장하고 뭐를 갈아 끼고 그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죠? 계속 죽음을 질병처럼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개발된다면 일반적 통념과는 반대로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죠?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때는 그냥 죽으면 끝인데 있기 때문에 지금 유발하려가 쓴 것처럼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아니, 부자가 영원히 부자인가? 영원히?
이거부터 문제돼. 바로. 그죠? 그 조건.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경제적 불을 영원히 유지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 불안한 것은 재벌도 망하게 되는 거고 이게 돌고 도는 건데 그걸 과연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영원히 유지해야만 돼. 영원히 살 수 있다면은 더 불안한 거죠, 이제. 그죠? 돈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던 고통인 것. 그죠? 예, 존재하지 않던 것들도 생긴 거죠. 또 죽음에 대한 또 새로운 고통. 그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테러리스트 폭탄 터져가지고 가루가 돼버리고 이런 건 안 돼야 되니까 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죠, 오히려. 불안과 공포가 더 커져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이거를 그 조건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더 공포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질병처럼 치료한다는 게 과연 우리로부터 죽음에 대한 어떤 그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왜 그죠?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왜 인터넷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신의 기억을 업로드해가지고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서버는 삭제가 안 되나? 서버 삭제에 대한 공포 또 네트워크 파괴되고 뭐 정전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공포에서 사실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안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으로 그죠? 역설적으로 그 죽을 때까지 그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 대중적인 생각에서는 야, 우리가 죽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 말이 맞아요. 당장 그런 게 발견되면은 일반 대중들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돈 없는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도 뭐 하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자유 시대라서. 네. 우리 뭐 광고 카피 같은 데는 노화, 늙는 걸 질병으로 보잖아요. 그죠? 노화를 질병으로 보죠. 질병. 그죠? 노화를 질병처럼 보죠. 광고 카피만이 아니고 네.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근데 노화가 가능한 죽음으로 바꾸면 똑같은 죽음이지 않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죽음을 지금 과학적으로는 물론 결론이 난 게 없지만은요. 기껏해야 정말 그런 식으로 그 연장을 해서 늘려봐야 200년을 넘기 어렵다. 200년. 정말 모든 걸 최상으로 유지하고 바꿔 끼고 해도 200년 넘기 어렵고 200년이면 사실 엄청난 거죠.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와닿더라고.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죽음을 우리가 이런 요소부터 폐화의 과정이라고. 근데 아까 그 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회적 차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그렇죠. 피부를 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이 돈을 갖기 위해서 갖게 되면 그만큼 또 행복감을 느끼잖아. 그때 그 성취감과 그 행복감을 느끼려고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발달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쁜 점도 있지만. 나쁘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면 불행하지만 극복하려고 한 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 중에 뽑힌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이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또 뭐 수억 달러 부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냥 그 부정적 감정만 남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게 그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저거잖아요. 어떤 부러움이 있는 반면에 시기심이죠. 시기심. 그죠? 시기심, 질투.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시기심하고 질투는 학습 신호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신호. 그러니까 내가 시기심을 느낀다, 질투를 느낀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부터 배우던가 내가 뭔가를 학습과 경험과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싫으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진화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을 느끼는데 그것은 나한테 어떤 학습 신호. 너 지금 뭔가 잘못 학습하고 있어. 학습을 제대로 해라는 학습 신호로서 그 진화한 거예요. 진화 자체가.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습 중에 대표적인 학습이 모방이죠.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 모방하는 거죠. 원래 우리 그쪽 옛날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는 누가 잘 나가면은 야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얘가 따라해서 나도 잘 나가도록 해서 그 학습 신호가 돼서 기본적으로 모방이고 모방 외에도 이제 머리를 써서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학습 신호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게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게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그 요즘에 네, 네. SNS 애들 막 그 네, SNS 폭력인 것 중에 제일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거기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네, 네. 왜 왕따를 당했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 잘 나가는 애랑 비슷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네. 얘네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끼고 네.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잘 나가는 아이들의 무리가 네, 네. 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요새 여자애들은 그런 그런 것,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일 텐데 그건 뭐 아마 구별짓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또 그게 또 구별짓기도 또 작용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그 나락에 빠진 애가 다른 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집단이 모이면 거기도 사람 2명만 모여도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그 집단이 되면 그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그걸로 끌어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차별화시키는 게 것도 또 중요한 전략이죠. 또 그래야 남을 배제하고. 자기의 권력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야. 그런 게 신기한 거 같아. 왜 누구는 따가 되고 누구는 그러니까. 따를 주고 똑같이 네. 그 헤게모니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항상 이런 게 있을까 좀 최고 얘 맘이지 알파의 맘.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알파는 뭐 때문에 알파가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건 알파 중에 착한 애는 별로 없거든요. 알파가 착하면 정말 걔는 훌륭한 이제 그 리더가 되는 거고.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 일진이 진짜 무섭다고 그러죠. 네. 그게 좀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봐주지 않고 사회적인 구분을 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유지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수용하고 누구는 이제 배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배제가 많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형성돼 있으면은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도 이렇게 무리 중에 꼭 이렇게 결국은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사람이 어디 10명만 돼도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되게 신기하다. 왜 저렇지? 근데 또 이게 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유가 있기는 있잖아.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사소한 거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도 되죠 정말.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래요. 그게 참 묘한.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는데. 근데 어린애들은 또 그런 건가? 어린애들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특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애들은 권력 관계가 아니니까. 그 이제 조금 커야 그게. 그런데 늘 사회에 있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걱정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게 그죠? 사회적 관계가. 제가 이제 터졌잖아. 이전보다는 그게 줄어들어서 그렇기도 해요. 이렇게 관계망들이 우리 클 때만 해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관계가 동네에서도 만들어지고 학교에서도 만들어지고 관계망들이 촘촘하게 얽히면 그런 그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관계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진행적이라서 또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상황이 엄청 많이 예, 많죠. 예.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네, 대놓고 막 그렇게 네, 하지 네. 않기 때문에 아는 딸도 그렇고. 점점 더 일종의 그런 것도 병리한다고 봐요. 병리형이 병리형성에 다 지금 다 그 이제 연관된 얘기예요.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예. 요즘 피해자가 전학 가. 이전부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보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가해자나 이른바 가해자나 이런 사실 잘못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항상 이거 어떻게든 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끊임없이 그죠 편을 가르고 어떤 차이를 내고 비교를 하고 배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수용을 하고 그 기준이 왔다 갔다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권력적인 어떤 그죠 관계가 되고 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기 힘이 뭔가 믿는 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한테 큰 불리한 게 안 생기니까 그렇게 저지르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안 요즘 애들이 이전 애들보다는 훨씬 더 계산을 많이 하죠. 또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의 문제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데 집단에서는 그럼 옛날에는 안 맞아도 봐야 됐지만 요즘에는 그리고 그 나이 또래는 사실 집단이라는 게 훨씬 더 걔들이 살아가는 그거에서 중요한 거 조금 더 크면 뭐 집단이 없어도 그 나이는 정말 집단이 중요하거든요. 초6, 중5까지가 아예 고등학생이 돼버리면 안 점점 이제 그렇거든요. 아예 그거는 내려가서 초6에서 중2 그 전두엽 재미날 때까지 전두엽 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연령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 표에서 그죠? 요 표에서 오히려 그죠? 요때 그죠? 11, 12, 13, 14, 15 요때가 확 늘고 고등학교 가면 뭐 좀 별 영향을 좀 덜 받는 그죠? 이제는 확 줄잖아요. 요 나때가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 그죠? 여기 떨어지는 폭이 그죠? 저 몇 살? 100살? 요거는 60세, 70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60대, 70세는요. 그러니까 그 SNS를 사용해가지고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은 뭐 엄청 좋아진 사람도 있고 엄청 나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70대는 노인들은 이거 그냥 레인지가 커서 지들 멋대로 어떤 사람은 확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확 좋아지고 이게 레인지잖아. 네. 신세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40대, 50대 그죠? 틀린 거 별로 없잖아요. 여기 또 근데 하나가 오는 게 20대 후반에서도 크게 와요. 그죠? 20대 후반이 크죠? 20대 후반. 20대 후반. 이번엔 이제 20대 후반 요거 20대 후반 요게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20대 후반 좀 크죠? 폭이 그죠? 20대 후반 때는 누가 직장을 취직을 하고 요게 26에서 29세. 예.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고3이나 그 별로 없어. 그때가 제일 안정적인데. 그래서 오히려 요 때는 별 그죠? 여기 고등학교 때고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살, 21살, 22, 셋 요렇게 오다가 20대 후반쯤에 한번 크게 흔들리고 30, 40, 50대는 뭐 그냥 결혼하고 결혼식이면 이렇게 바로 그렇죠. 결혼하고 누구 직장 잡으면 야 누가 어디 취직했다 이거 비교해가지고 예. 누구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좀 많으실 예. 끊임없이 또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취업을 예. 하고 근데 어쨌든 참 저 때가 문제인데 그때 우리가 참 그 잡아줄 공동체가 없다는 게 참 문제예요. 이제 가족하고 예. 요즘 가족도 쉽지 않고 선생님들도 피하죠. 왜냐면 이게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 교육청에서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그죠, 징계먹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럼 조용히 시시시시 실제로 그 개입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없기도 해요. 10명의 애들이 한 명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면 얘 말을 들을 수가 없대요. 네, 증거가 없대요. 요즘에 그래서 오죽하면 녹음기 들고 다니는데. 맞아요. 다 녹음기든. 그래도 이거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로 말하자면은 가족과 공동체는 거의 그걸 컨트롤 못 하는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직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예요. 특히 고 연령대가 청소년, 청년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모르죠. 예. 청소년, 지금 체제 청년. 아래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뭐 방법이 없죠. 걔들은 자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컸을 때의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땠는지와 지금 이게 해체되고 있는 거를 겪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겪지 못했고 그렇죠. 예. 사이에 대한 결핍이 없잖아요. 없죠. 예. 또 우리는 이때가 좋다는 걸 아니까 문제 예, 제기도 예. 하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데 요새 애들은 그 사회적 차이를 맞아요. 모르니까 예. 이야기해도 뭐 네. 알아 그게 그런 거지. 맞아요. 그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일종의 요즘 단절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뭐 책으로 암만 얘기도 그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책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경험해보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몇 가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하도록 하시고 다음